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윤설입니다. 네, 오늘 또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늦게 또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리게 됐네요. 밤늦게 어제도 늦게 집에 들어와서 좀 아침에는 좀 늦잠을 자고 교회 갔다가 또 늦잠을 자고 좀 전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좀 뭘 할까 많은 이제 컨텐츠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꾸준히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면 제가 과연 내가 북한 땅에 대해서 뭘 잘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통일 쪽으로 강의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가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북한이 대북제재 20년을 받고도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도 한계였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 많이 굶어 죽었고요. 지금은 굶어 죽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세요.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잘 알고 있는 문제다, 자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서민에서 봤을 때 경제,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요거는 아마 김정은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김정은도 모르는, 네, 김정은도 알아야 될 북한 경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북한 경제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시장 경제가 북한에 도입됐다고 하는데 저는 시장 경제라고 안 하고요. 북한은 밀수 경제, 지하 경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장 경제가 되려면 생산, 유통, 소비까지를 털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잖아요. 근데 북한은 생산이 국내 생산도 안 되고 유통도 우리 한국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지하 경제, 북한 정책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거로 인해서 부패공화국이라고 하는 북한이 간부와 서민이 어떻게 윈윈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찝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19살에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게 된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부터 아마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북한의 경제에 뛰어들기 시작해서 경제를 알기 시작했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경제를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어떤 전달이 될지가, 어떻게 잘 전달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알아들을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온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집안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저번에 강의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한국에 오니까 무슨 상류층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의 이제 아빠가 직급이 계셨어요. 간부집이죠.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그게 아마도 상류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마 한국의 기준에서는 맞지도 않지만 북한 기준에서는 아마 맞나 봅니다. 그 기준에서 제가 살았을 때 상류층의 기준은 먹고 사는 걱정이 몰랐고요. 쌀 1kg가 밖에서 얼마 하는지를 몰랐고, 그리고 집에 이제 석탄나무, 북한은 이제 가스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방은 거의 다 나무와 석탄으로 화목을 해결해서 겨울에 다 이제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집을 덮이거나 거기서 밥을 해먹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석탄과 나무가 엄청나게 비싸겠죠. 근데 저희는 그런 거를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아버님이 부정부패를 많이 하신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한 달 월급이 3,000원 정도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3,000원 정도인데 쌀 1kg가 5,000원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일해도 1kg를 벌기가 힘들면 4가족, 5가족을 먹여 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간부들은 부정부패를 해야 되는데, 이 간부들이 어떤 방식으로 부정부패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북한 경제에 엄청난 효과를 작용하고 있고, 그 북한 체제가 만들어 놓은,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 북한 체제의 헌법에 통행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내가 태어난 곳에서 반경 44km만 자유롭게 다녀라. 45km 이상부터는 통행증을 발급해야 간다. 그러면 사실 규칙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저희가 지방으로 다니거나 평양으로 다니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사람들이 다 다닌다는 거죠. 지금은요, 청진에서 해령, 해령에서 평양, 청진에서 평양, 온송에서 평양, 버스가 다 다녀요. 기차로 가려면 만약에 라신에서 평양까지 일주일 동안 가야 돼요, 기차로. 근데 버스 타고 가면 하루 동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행증이 다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통행증이 법으로는 이 통행증은 경조사가 없으면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매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수십 번씩
지방을 다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친척이 죽어야만 되네요. 그리고 그 함흥에 가든 평양에 가든 신의주로 가든 그쪽에 친인척이 사망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경조사가 있어야 다니는데 그게 없죠. 그럼 어떻게 매 한 달에 수십 번씩 친척들이 죽거나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아주 골드 부서죠. 그 부서가 경찰에 있습니다. 2부과라고 하는 경찰 2부과에서 통행증 발급을 하는 직과가 있는 거죠. 그럼 그 통행증 발급하는 사람은 그 장사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습니다. 왜 뇌물을 받냐면 뇌물을 받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북한의 통행법 안에서 다닐 수 있는 우리 국민이 모르는 북한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거를 가져다가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을 북한에 직권을 쥔 직권 남용자들 간부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내막적으로 아는 거는 변호사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듯이 북한에서도 이제 간부들 중간다리 간부들이 자기들이 법을 다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는 안 알려줘요. 그 사람들이 지장을 찍으면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법들이요. 국민들이 살아가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근데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부정부패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계산을 해보면 사람들이 여기로 가야 돼. 예를 들어 그래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에 가려면 저희가 어떻게 신청을 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 앱을 깔죠. 그럼 앱을 까는 공짜입니까? 앱을 깔 때 그게 다 앱을 까는 것도 다 돈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다 해서 앱을 깔아가지고 앱을 깐 다음에 우리는 거기다가 가격을 내서 받아가지고 가는 상황이죠. 이거를 북한에서 여기는 자본주의화가 돼서 되게 스마트하게 한국이 됐다면 북한은 그 스마트한 게 잘 없어져서 간부들이 자기 직권을 남용을 해서 그래 보내는 줄게 뇌물 얼마만 줘. 예전에는 아예 못 다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사람이 죽거나 경조사가 없으면 안 다녔는데 지금은 다닐 수가 있게 간부들이 예물을 받고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큼 아는 사유를 자기들이 알아서 적어요. 함흥에 없는 친척도 만들어 놓고 지들이 알아서 다 서류를 조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장에 찍고 서류가 확인된 도장을 지으면 통행증 있기 때문에 어디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 아버지가 또 하는 일이 있겠죠. 그럼 간부들은 자기가 맡은 직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직무를 이제와 같은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돈을 벌어먹게 생겨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온 환경도 그런 북한의 경제체제 아닌 이상한 경제체제로 의해서 아빠가 직권남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게 한국에서처럼 아무 때나 치킨 막 배달해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굶어 죽지 않고 죽어 안 먹고 안 굶고 흰쌀밥에 배는 안 골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 주고 돈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면 돈으로 사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게 살다가 아버님이 이제 가남에 오시게 되고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때까지는 북한이 정말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고 우리 아빠가 사는 방법이 되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몰랐죠. 그냥 아빠가 맨날 집에 잘 들여오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데 19살이 지나서 북한은 17살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졸업하고 바로 만 17세에 3월 31일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럼 4월 1일부터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7살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19살 대학에 2학년이 지나서 3학년에 올라갈 때 아버님이 이제 거의 제가 졸업하기 직전에 간암이 왔어요. 네, 아버님이 간암이 와서 어떻게 빨리 병원에 가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북한은 이제 무료 시스템이잖아요. 병원이 100% 무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병원은 큰데 선생님은 한두 명밖에 없고 병원에 약이 없고 수술을 하려 해도 바늘도 없고 메스도 다 녹이스러웠어요. 내가 수술을 하려면 내가 수술할 장비들을 다 약까지 100% 사다가 그걸 어디서 사냐?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서를 어떻게 떼주냐면요. 어느 시장 몇 번 매대에 가서 사라 하면 그 와이프가 약을 팔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진단서를 떼주고 우리 약을 떼주잖아요. 여기서 약국에 가서 사잖아요. 북한의 약이 없어요. 왜냐면 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없고 대북제절에서 약이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19살에 북한의 경제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게 그거를 모르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빠가 평생 부정부패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빠는 금방 아빠는
어린 40, 50대 때도 안 됐는데 가난에 걸렸고, 그때 저는 집안이 먹고 살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겠다. 왜냐면 아빠가 아파서 쓰러지니까 북한에서는 뭐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 아빠도 공무원이었었는데 한국에서는 큰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공무원들은 이제 되게 돈이 좀 나오잖아요. 연금 같은 게 그런 게 없어요. 북한은 연금 뭐 660이라는 게 있는데 660원을 받아요. 한 달에 쌀 1kg가 5,000원이 내가 없는 거 나갔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또 조선노동 당원이에요. 당원은 당원비가 500원인지 그래요. 그러면 660 받아서 당비를 500원 내면 아빠는 160원이 남는데 그걸로 사탕 하나를 옛날에 100원에 하나를 했으니까 결국 그 연금으로 한 달에 사탕 하나를 반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에 들기 시작을 해서 그때 경제를 알기 시작했어요. 왜? 직접 한 거예요, 장사를.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방학 기간에 나선이라는 특별시가 있어요. 그 나선특별시가 제 고향이 함경북도선이라 나선특별시에서 물건을 띄어다가 중국 사람들이 나와서 주는 거를 가져다가 이제 다른 지방에 원하는 데다 이제 넣는 나르는 장사죠. 그런 거를 했었어요. 그거를 하면서 북한 경제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알았어요. 나선이라는 곳에 들어가려면 초소 4개를 거쳐야 돼요. 이 4개 초소에서 통행증법에 의해서 통행증이 없는 사람과 통행증이 있으나 자주 라선으로 장사를 다니는 사람들 이런 거를 다 거려내요. 그래서 4개 초소를 통과하려면요. 만약에 경성이라는 지방에서 나선까지 가는데 버스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요. 4개 초소에서 검열하는 시간을 1시간씩 잡아요. 그러면 7시간을 가야 되는 거죠. 버스로 가도. 굳이 그렇게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중간에서 이제 시간을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경제에 뛰어들면서 기다리면서 물건들을 가지고 물건들을 나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북한의 법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통행증 검사예요. 그냥 돈이면 돼, 돈이면. 근데 걔들이 들어와서, 자, 통행증 내놔. 통행증 있어도 돈을 받아야 보내요, 걔들이. 그러니까 북한이 만들어 놓은 그 체제와 그 법이 결국에는 북한 특권층들을 비롯해서 그 밑으로 내려오는 간부들이 먹고 살라고 만든 법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 법이 왜 없어지지 않는지, 지금도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 법이 바로 북한 사회의 경제의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윈윈하라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럼 걔네가 나쁘다고 해서 걔네가 예를 들어 법대로 처리하자면요. 걔들이 법대로 정말 다 아무데도 안 보내고 통행법대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북한 국민도 굶어 죽게 되고 걔들도 굶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도 모르는 문제예요. 왜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윗꼭대기에서 살 때는 뭐 국민들이 통행 이거 다 제대로 지킵니다 하고 걔들은 아마도 보고를 할 겁니다. 걔네도 저희한테서 뇌물을 받아서 윗상관에게 또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오다가 내려와요.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눈 감아주는 거죠. 위쪽에서. 그런 식으로 경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경제가 한국 경제 수준에서 생각해서 몇 프로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제 생활을 하면서 이게 되게 썩었다. 북한이 썩었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북한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주의 법 제도 규칙 아래 모든 행동을 한다면 북한 사람들은 더 굶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제를 많이 보면서 정말 엄청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이제 19살이면 청년동맹이라는 조직에 가입이 됐는데 청년동맹원은 장사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해야죠. 아빠가 들어 누웠고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빠는 암이고 그럼 제가 하지 않으면 아빠 엄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에 내가 장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다. 이런 이유로 장사를 한다. 그래도 안 된대요. 그럼 저 굶어 죽으라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왜 불법을 정당화하라고 하냐 이러고 감옥에 넣고 며칠 동안 감옥에다가 넣어서 조사를 쓰게 하고 그거 한 3, 4일 동안 조사를 쓰고 나오면요. 제가 가져왔던 물건이 비에 다 젖어서 제가 말린 오징어를 이제 나선 중국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그게 이제 한번 조사를 받고 나왔더니 1kg에 11,000원에 샀던 오징어가 4,000원이 돼버렸어요. 비 맞아가지고 마른 오징어가 다 젖어버렸고 물가에 이제 상품률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도 그거는 국가가 책임을 하나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지금 돼지 열병이 돌잖아요. 그러면 돼지를 다 처분하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 돼지 키우는 사람들 그 돈 이때까지 들인 거 어떻게 하나 했더니 국가에서 돈을 준다더라고요. 그 돼지를 이제
없앨 때 한 마리 한 마리 돼지 가격을 계산해서 나라에서 돈을 준대서 깜짝 놀랐어. 정말 저거 어제 알았어. 이때까지 그렇게 돼지 10병이 오면 그 사람들이 다 손해를 봐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모르죠. 북한 같은 그런 일이 있으면 국가에서 한 푼도 내주는 게 없어요. 다 일체 본인이 다 손해를 봐야 되는 건데 어제 알았어요. 나라에서 돈을 준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해서 조사를 했고 나오니까 11,000원짜리 오징어가 5,000원이나 4,000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망해요? 내가 다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냐면 11,000원에 100% 내 돈으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그렇게 대학생이 뭐가 많아요? 나 나선에 들어가 이러면 사람들이 돈이 있는 만큼 내가 사요. 그때 한 20-30% 샀을 거예요. 70%는 우리 것도 팔아줘 하면 그 사람들 키로들을 다 적어서 가지고 들어가서 판 다음에 돈을 내다 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처음에 돈이 쏠쏠하게 벌려지더라고요. 근데 북한 그 체제 법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는 상황도 되는 거예요. 그럼 11,000원짜리면 제가 한 7,000원씩 손해를 보게 되면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11,000원에 받아온 거예요. 중국 사람에게 15,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게 5,000원이 되면 전 10,000원이라는 1kg당 10,000원씩 손해를 보니까 1돈을 제가 한 1돈 1,000kg를 가지고 왔으면 제가 얼마나 손해를 받겠어요. 그때부터 북한 경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저를 조사하는 그 조사기관 사람들에게 뇌물을 잘 줘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19살부터 이제 부정부패 윈윈하는 북한 사회를 점점점 알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제 인연을 맺기 시작하고 돈을 주고 이러면서 제가 자본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북해공화국을 제가 인정하면서 직접 느꼈던 북한의 지하경제, 북한은 100% 지하경제입니다. 지하경제의 70%는 탈북자들, 한국과 중국과 전 세계적으로 약 25만 명으로 추정되는 탈북민들이 자기 가족이 불쌍해서 보내는 돈이 엄청납니다. 이게 북한 시가로는 따질 수가 없어요. 제가 100만 원을 보내도요, 북한 돈으로 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북한 탈북자들이 보내는 이 지하경제가 대북 제재, 미국에서 주는 그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가는 그 지하 자금 70%와 또 그 30%가 바로 이제 간부들, 직급을 간부들과 장사하는 상인들의 사이가 북한의 경제의 전반을 이루고 그 경제적인 토대 위에서 북한 사람들은 지금 또 더 심한 1990년도 중간보다 더 어려운 대북 제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북한 경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도 다다음 시간도 제가 아는 만큼 파헤쳐지는 것만큼 어디서 돈이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어째서 북한 사람들이 이 체제가 유지가 되는 이유는요. 경제가 유지가 돼야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지금 쭉 올라가서 지금 현재 북한 경제의 제일 위쪽에 누가 지금 있는지, 제일 꼭대기 피라미드 꼭대기에 지금 누가 있는지까지 그 종점까지 여러분들께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지하경제 내일부터 되게 궁금하시죠?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뭐 이거 영어 멘트 아니에요. 네, 북한의 지하경제 생각하시면서 와 너무나도 놀라실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북한 마약 천국입니다. 마약에 대해서도 제가 제대로 파헤쳐 봐야지. 왜 그러냐면 통일을 북한이랑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북한이 어떤 경제적인 흐름으로 그게 어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 단점을 우리가 보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통일을 해도 우리가 서로가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아서 경제는 필수적으로 제가 파헤쳐 놔야 되는 게 제가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밤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내일부터 북한의 지하경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